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 철학과 이영자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준비한 발표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문은 109쪽에 있습니다. 저는 충청유학의 연구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철학 분야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들어가는 말 충청유학의 연원 형성 전개 과정인데, 충청유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연구 범위와 대상이 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충청유학이라는 것은 충청 지역에 연구를 둔 유학자들에 의해서 논의된 유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충청유학에 어떻게 연구를 두느냐는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정의인데요. 우선 제가 정의한 것은 충청 지역에서 탄생해서 일정 기간 거주하였거나 은거 혹은 유배, 관직 활동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렇지만 인물에 따라서 그 기준이 수개월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있는 만큼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작업일 것입니다. 다만 조선유학은 학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충청유학의 핵심 학맥인 기후학파, 그 중에서도 충청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호서학파를 중심으로 연구 대상을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에 연구를 둔 기간이 짧더라도 그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생가지를 두고 있다거나 묘소, 배향, 서원이 있다거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유적이나 유물들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리고 현재에도 충청 지역과 관련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물에 한해서도 포함시켜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물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충청유학의 연원과 학맥의 형성, 그리고 그 학맥을 흐름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 흐름을 정리를 했는데요. 그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13쪽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충청유학은 호서학파, 사계학파라고 할 수 있는 7계열이 주를 이루고요. 그 외에도 우계 계열, 그리고 박지계 계열, 일부 남인 계열 등도 존재하고요. 오랜 기간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학맥의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고요. 그리고 그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충청 요림들의 활동 시기에 따라서 맨 처음 연구가 될 수 있는 백제 시대부터 조선 전기, 중기, 후기로 3분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충청 요림의 활약이 집중됐던 시기는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그 후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또다시 17, 18, 19세기로 다시 3분해서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내용은 충청 요림의 인물별 연구 성과와 주제별 연구 성과를 나누어 논의하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그 인물별 연구 성과는 시대별 연구 현황 분포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인물별 연구가 발표된 그 성과물을 1980년대까지, 그리고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대 이후로 구분해서 도표로 작성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인물 표제어에 담기지 않은 충청 유학 혹은 호서 유학, 그리고 대전 유학으로 주제어에 포함된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성과 분석을 통해서 현재 철학계에서 연구가 집중된 분야, 그리고 또 미흡한 분야들을 또 현황 분석해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충청유학 연구에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번 주석에 보다시피 이 연구 현황은 현재 2022년 8월까지 국회 도서관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조사하였음을 밝혀두고요. 이 국회 도서관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검색어에서 누락되는 경우 또는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음을 밝혀두고요. 그리고 본고에서 철학계에 한정한 논문 분석이기 때문에 철학계 연구자들의 성과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비철학계, 특히 역사학계 연구자가 철학적인 주제로 연구한 경우도 일부 포함시켜서 논의되었음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두 인물을 동시에 다룬 경우인 경우에도 중복된 내용이 일부 성과물에 포함되었음을 밝혀두고요. 지명 관계상 그 연구물에 대해서는 맨 뒤에 이
별첨 자료로 첨부되어 있으니까 139쪽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14쪽으로 넘어가면요. 이 충청유학의 연호는 백제 시대의 고흥이나 왕인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고려말 백이정, 이곡, 이색부자 등을 통해서 그 명맥이 유지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선 전기에는 사육신인, 성삼문, 박팽년, 그리고 김정이나 성재원, 이지암, 서기 등까지 이제 대표적인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백제 시대부터 본격적인 호서학파가 성립되기 직전인 조선 전기까지 충청 지역에 연구를 둔 유학자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 도표 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곡 같은 경우는 충청 연고를 충남 서천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지만 도표화 시키다 보니까 연고지가 여러 군데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뭐 유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 대한 연구는 이제 총 한 편이 연구되어 있었고 이색은 이제 15편, 박팽년은 2편, 성삼문은 4편, 김정은 5편, 성재원은 3편, 이지암은 9편, 서기는 이제 4편에서 이 시기에 43편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지암에 대한 이 색에 대한 연구가 15편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지암 9편, 그리고 김정에 대한 연구가 5편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표 1에서 보시다시피 백제 시대 고흥과 왕인이나 고려 말기 백이정에 대한 철학계 연구 성과는 전무합니다. 아마 이제 사학과나 문학계 연구 성과는 소수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아마 철학계 원천 자료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아마 전무한 것으로 이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 116쪽 이제 조선 중기 연구 현황과 분석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조선 전기에 뭐 박팽년이나 성삼문, 김정등이 보여준 이제 충절 정신, 선비 정신이 이제 조선 중기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이시직이나 그다음에 뭐 윤전, 송시영, 김익겸과 같은 이제 병자호란기의 순절한 강화절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조선 중기 이제 충청 유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장생의 이 대표적인 문인들 외에 이 호서 사계 학파들이 이제 형성되면서 많은 유학자들이 이제 등장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제 정리한 것이 바로 도표 2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 대표적인 인물로서 송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편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요. 신음 같은 경우에는 4편, 그다음에 이시직은 1편, 그다음에 윤왕도 1편, 조원 같은 경우 16편, 이제 김장생은 38편, 권득기는 이제 8편, 그리고 박지계는 2편, 김집은 이제 4편 해서 총 76편의 연구가 이 시기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기 아무래도 이 호서학파의 조종답게 김장생에 대한 연구가 38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중봉 조원은 의병장답게 또 많은 연구가 이제 16편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18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조선 중기까지 연구 성과가 아무래도 김장생과 조원, 권득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 편에서 4편으로 굉장히 소략한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이 시기에 활약한 충청 유현 중에서 윤전이나 송시현, 김상용, 김익겸, 윤문거, 송이창, 김반 등에 대한 철학계 연구 성과가 전무하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인물별 연구 현황 및 분석인데요. 이제 조선 후기는 김장생, 김집에 이어서 송시열의 노론과 윤중의 소론이 중심이 되어서 학계와 정계에서 크게 활약한 시기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충청 유학의 이 활약상이 가장 높았던 시기이니만큼 충청 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었고 연구 성과 또한 굉장히 집중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연구 성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7세기, 18세기, 19세기로 이제 나누어서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17세기 연구 성과를 정리해 보면 이제 도표 3과 같습니다. 이 도표 3을 같이 보시면 먼저 윤원거에 대한 연구는 이제 한 편이 있었고요. 이제 권씨는 12편, 송준길은 29편, 이유태는 3편, 그다음에 유계는 1편, 송시열 56편, 윤선거 10편, 그다음에 윤증 46편,
권상아 9편, 송상기 1편, 권희진 이제 3편 해서 171편의 연구가 이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송시열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많아서 56편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중이 46편의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22쪽으로 오시면 이 마지막 단락 그 외에 뭐 이상이나 송기우, 송규렴에 대한 이제 철학계 논문이 전무한 상황인데요. 이분들은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학계 논문이 이제 전무하다는 것은 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8세기 인물별 연구 현황 및 분석을 보면요. 이제 18세기는 이제 인물성 동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조선의 뭐 양대 논쟁이라고 불리는 사단칠정 논쟁과 이제 호랑 논쟁에 이루어진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활동했던 이제 연구자들 분석은 이제 도표 4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간에 대한 연구가 이제 24편이 있었고요. 윤봉구에 대한 연구가 2편, 그다음에 한원진에 대한 연구가 65편, 그다음에 송른상에 대한 연구가 4편, 그다음에 임성주에 대한 연구가 48편, 정혁신에 대한 연구가 2편, 송환기에 대한 연구가 2편, 홍대용에 대한 연구가 58편, 그래서 총 205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금 충청유학에 대한 인물별 연구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인물이 바로 한원진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65편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총 205편이라고 해서 이 어느 시기보다 가장 많은 인물군들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인물의 연구가 바로 농분 임성주에 대한 홍대용과 이제 농분 임성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특색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126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18세기 충청예림 중에서는 이제 연구되지 않은 미개척 인물들이 여타 시기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이제 성만증이나 현상벽 같은 사학계 이제 논문이 이제 한 편만 존재하고 있는 인물들이 이제 대다수 있었고요. 최지원 같은 문학계 논문에는 3편이 존재하는데 이들 모두 다 철학계 논문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은, 최징호,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철학계 논문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뭐 문학계, 사학계 논문도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뭐 아직 학계에 이제 생소한 인물인 이해환이나 윤은, 이건은, 김희재, 송치규 이런 분들은 모든 분야에서 이제 논문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김한록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사학계에서는 유명한 인물인데도 이제 논문이 한 편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 김종묵도 이 한문학 한 편만 존재하고 있고 철학계 논문은 또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모든 분야에서 철학뿐만 아니라 뭐 한문학이나 사학에서도 같은 연구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19세기 인물별 연구 현황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있는 표 5를 보면요. 이제 임원회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이제 4편이었고 최익현에 대한 연구가 7편, 그다음에 박세화에 대한 연구가 5편, 송병선에 대한 연구가 1편, 전후에 대한 연구가 45편, 박문호에 대한 연구가 6편, 유진아에 대한 연구가 1편, 윤흥선에 대한 연구가 1편, 그다음에 김복한에 대한 연구가 2편, 이철영에 대한 연구가 2편, 신영국에 대한 연구가 1편, 신채호에 대한 연구가 8편 해서 총 83편의 연구가 이제 이 시기에 이루어졌는데요. 보시다시피 전후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45편 연구가 되었고요. 최익현의 연구가 7편과 신채호의 연구가 8편으로 이제 그 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뭐 격동의 시기고 국난의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많은 충청 유연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제 김복한이나 이철영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충청유림에 비해서 이제 철학적 자료가 상대적으로 풍부한데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뭐 송병선, 송병순 형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절사한 의인임에도 철학계 연구가 없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유격정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 상수에 대한 논문들도 이제 철학계 논문이 전무하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홍주 의병에 대해서 김복함과 함께 뭐 이설 같이 활동한 이 사람들에 대한 논문들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장 130쪽에 있는 주제별 충청유학의 연구 현황 및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제 키워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유학 관련 연구 현황 및 분석인데요. 우리가 충청유학과 관련된 키워드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29번 주석과 같은 내용들의 이제 그 연구 성과물들이 나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9번 주석처럼 보시다시피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연구기관이 바로 충남대 유학연구소입니다. 충남대 유학연구소에서는 17세기 충청유학의 충화 청풍해서 17, 18, 19, 20세기에 해가지고 총서를 18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시리즈로 이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대별 흐름에 따라서 그 대표 인물들을 선정해서 그 핵심 사상을 중심으로 이제 그 충청유학의 특징을 이제 편저해서 계속 발간하고 있다라는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서 유학과 관련해서 또 키워드 검색을 해보면은요, 주석 30번과 같이 이렇게 검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주석 30번에 보면은 2003년도에 황희동 교수님에 의해서 처음 연구되기 시작해서 최근까지 이제 황희동 교수님 꾸준히 호서 유학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총 5편의 충청유학의 정체성, 로컬리티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황희동 교수님이 총 4편, 이제 호서 유학의 전개와 특성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충남대 또 유학연구소가 충청유학 총서 시리즈를 또 꾸준히 이제 발간하고 있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유학으로 이렇게 또 검색을 해보면요, 이제 대전 유학이라는 뭐 그 용어는 없지만 이제 대전이라는 키워드로 넣었을 때 이제 대전과 관련된 유학으로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대전광역시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학술대 호서명인 학술대여를 하면서 대전이라는 이제 이름을 걸고 나온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호서 글로컬리즘 선비문화 콘텐츠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이라든지 대전 지역 향교선의 선비 정신과 문화 콘텐츠의 주제로 해서 학술대에 했던 그 성과물들이 이제 검색어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외의 주제어로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기호유학이죠. 기호유학은 충청 지역뿐만 아니라 뭐 호남이나 경기나 강원까지 포괄되는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충청유학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참고해 볼 만한 그 유명한 책들을 제가 좀 가져와 보면 기호학파의 철학사상이라는 책이나 조선유학의 학파들, 그리고 기호성리학 연구나 기호성리학 논고, 기호유학 연구, 이런 책들을 좀 대표적으로 거론해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충청유학 파트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키워드 검색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는 이제 학파나 가문과 관련해서 연구 현황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주석 32번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서 이제 호랑론변 하면 또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그 성과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도 또 한번 또 이렇게 주석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건축물들에 관계된 또 연구 성과물들이 많아요. 제가 뭐 철학 주제로 검색했기 때문에, 그리고 논해이기 때문에 그거는 간단하게만 거론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돼서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 135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연구 성과물들을 분석해 보면서 앞으로 충청유학의 미래, 또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를 지금 분석을 해 보면요, 제가 이제 그동안의 성과물들을 이제 몇천 편을 분석을 해 보면서 나온 결론이 뭐냐,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상위 8명의 그 연구가 집중돼 있구나라는 걸 이제 분석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135쪽에 있는 그 상위 연구 최다 인물별 순위를 보면요, 한원진에 대한 연구가 65편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홍대용, 세 번째가 송시열, 네 번째가 임성주, 다섯 번째가 윤중,
그다음에 6번째가 전후, 7번째가 김장생, 8번째가 송준길에 대한 연구 성과가 가장 많더라. 그러면 이 표 6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분들에 대한 연구가 그럼 과연 꾸준히 맞냐? 이걸 또 그 연도별로 또 다시 연구 추이를 보면요, 주로 2000년대 들어서 급증하다가 2010년대 이후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또 특징적이었습니다. 다만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또 있었는데 바로 한원진과 전후에 한해서만 2010년대 이후에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뜻이냐? 이걸 통해서 이런 분석이 가능했는데요. 첫 번째, 지지부진한 연구 분야와 미개척 연구 분야의 집중 연구가 필요하다. 이 표 6에서 보다시피 인물별 연구 성과 6명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 외 인물들에 대한 연구 성과는 대체로 한 편에서 20편.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앞에서도 제가 계속 거론했지만 시간관계에서 그분들 이름은 거론을 빼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이양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차 자료 원문 해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신진 연구 인력 양산이 필요하다. 앞서서 2010년 이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충청유학에 대한 연구 성과가 이 많은 연구자가 송인창 교수님, 황희동 교수님, 장세호 교수님, 그리고 여기 계신 김문준 교수님, 이천승 교수님, 이상익 교수님, 그리고 전하, 그리고 이제 신진 연구 인력에 속하시는 유지훈 교수님 등이 대표적이신데요. 그 중에 송인창 교수님, 황희동 교수님, 장세호 교수님이 이제 퇴직을 하시면서 연구가 급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충청유학을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던 연구자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2010년대 이후에 이제 연구 성과가 급감을 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한원진과 이 전후만 왜 급증을 했냐면 배재성이라고 하는 성균관대 그 학위를 받은 신진 연구자하고 유지웅이라고 하는 전북대 학위를 받은 이제 유지웅 전북대 교수님이 신진 연구자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새롭게 신진 연구자가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 두 분의 한원진과 전후만 연구량이 급증을 하고 있었던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신진 연구자 발굴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었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충청유학에 대한 관심이 지원 증대, 그래서 신진 연구 인력 그 양산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향후 충청유학이 이런 활발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 신진 연구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그렇지만 이 순수한 학문적 열정만으로 충청유학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충청유학을 꾸준히 발굴, 연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자체, 연구원, 재단 등의 어떤 연구비 지원이나 안정된 일자리 제공 등의 안정된 환경에서 꾸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연구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발표를 못했지만 대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순수 철학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 별첨 자료를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너무 그들만의 리그, 순수한 철학자들만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나 또는 미래지향적인 내용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화나 융복합 연구에 필요하다, 융복합의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 충청유학에도 예술적인 내용이나 문화 콘텐츠나 인성교육의 활용 방안 같은 새로운 내용들이 있지만 더 많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필요하고,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니만큼 융복합 내용에 필요한 또 디지털 방식에 맞는 그런 연구 성과물들이 더 양산돼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충청유학의 보편화와 세계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충청유학의 글로컬리즘의 완성이 이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청유학을 국내적 시선에서만, 또 이렇게 지역학적 시선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되고,
또한 세계 충청유학을 소개하는 작업도 그래서 필요한데, 그래서 유수한 해외 학자에게 의뢰해서 충청유학을 산출케 하는 충청유학의 해외 소개하는 작업이 더더욱 또 필요할 거다. 그리고 또 일반인들, 뭐 여기 철학이나 뭐 사학 뭐 전공하지 않으신 선생님들도 많이 와 계실 텐데, 뭐 사실 못 알아들으시거나 또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또 재밌게 하고 또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청유학의 이런 보편화와 세계화를 또 동시에 해서 우리가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충청유학의 인물별로 이제 시대별로 또 연구 시기별로 또 정리를 유연하게 해주시고 목록까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주최 측에서 발표비를 좀 더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실하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김세정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일정상으로 보면은 지금 일부 발표가 끝났어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원고를 준비하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이제 앞에 이제 이해준 교수님이 서두를 열어 주시고 또 이제 문학 역사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충청 유학, 또 넓게 보면은 이제 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발족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제언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영자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충청 유학의 이제 철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이제 보고해주는 성격이어서 논평문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걸 주로 쓰기는 했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고, 사실 이제 뭐 유학 분야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충청유학 그 1세대는 이제 송인찬 교수님하고 황희동 교수님, 그리고 이제 2세대는 김문준 교수님을 비롯한 최영성 교수님, 이상익 교수님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마 3세대가 이영자 선생님일 겁니다. 그런데 약간의 단절 같은 게 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저희 분야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저희들이 사실 충남대 유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데, 이제 내년이면 30주년입니다. 계속. 그래서 아마 이제 처음에는 충청유학과 관련해서 웬만한 인물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다 다뤘습니다. 처음에 한 20여 년간은. 그리고 또 하나가 호서명연 학술대회예요. 거기서 이제 주요한 인물들에 대한 연차적으로 이제 다뤄왔는데,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인물들을 계속 다뤄오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오고 정리가 필요한.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이영자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충청유학 학술총서, 그래서 이제 마침 인문학 진흥 사업이랑 국립대 육성 사업 이런 지원 사업이 있어서 충청유학 총서를 6권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사들을 시대별로 주제별로 정리하고 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사실 아까도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근데 이제 오버랩되는 게 하나는 이제 인물별로 어떤 인물에 대해서 많이 연구되고 어떤 인물에 대한 연구 성과가 없고 또 어느 시기에 많았다 적어지고 이제 이런 문제들. 근데 어제 국립대학 유학 관련 연구소 5개 연구소가 어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진주 경상대 남묘학 연구소에 갔다가 이제 오늘 올라왔는데요. 그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부산대 전필제연구소, 전북대 이제연구소, 그다음에 이제 경상대 남묘학연구소, 그리고 이제 저희는 충남대 유학연구소가 이렇게 협약식을 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에요. 비슷한 것들을 겪고 있더라고요. 한 30년, 40, 뭐 20년씩 됐는데 한 인물 학파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할 것도 많아지는 반면에 더 이상 다루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거하고, 보면 이제연구소나 전필제연구소는 HK 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더라고요. 남당연 그리고 그 남명 조식 거기는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재원을 대서 이렇게 하고,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학교에서, 근데 이제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같은 경우도 처음엔 열심히 지원해 줬는데 점점 학교에서도 이제 발을 뺀대요. 이렇게 예산도 줄이고. 아무튼 그런데 이제 왜 이번에 협약식을 했냐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어떤 인물 중심으로 또 그 지역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어떤 협약을 통해서 연대하면서 각각의 성과들을 한번 같이 교류하면서 그것을 이제 좀 뭔가 현대적인 미래적인 유학을 한번 이제 재정립해 보자라고 하는 이제 취지에서 이번에 이제 협약식을 했고, 이제 필요하다면 연구소를 이제 더 넓혀가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또 하나 나온 공통점이 사실은 후속 세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원생들이 안 오고 또 와서 했을 때도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학위 받고 사라지는 거죠. 근데 또 막상 또 사람이 필요해서 뽑으려고 하면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중단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그 후속 세대의 문제가 어려운 거고, 특히 이제 충청권은 이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예전에 대전대, 한남대, 충남대 이렇게 해서 철학과, 사학과 이게 있었는데 지금 대전대, 한남대는 철학과가 없어지고 아마 사학과도 뭐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남대 하나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 개 대학에서 이렇게 인재를 양성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양성 기관이 줄었고 또 세 개 대학에 과가 많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 그래도 교수가 될 수 있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러니까 역할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대학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을 하고 취업까지 시켜서 먹여 살려야 됐었는데, 저는 사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생긴다라고 할 때 너무 좋았던 게 짐을 덜 수 있겠구나. 이제는 발굴하고 양성에 초점을 두고 대학에서는 그런 어떤 연구자들을 활용하고 키우는 거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중심이 돼서 해준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앞으로 좀 분담을 해서 한다면 이제 그 후속 세대, 신진 세대를 양성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영자 선생님이 많이 짚어줬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발표량이 많고 또 어느 시기엔 있다가 없어질까? 대표적으로 남당하고 간제는요. 물론 이제 배재 선생님이나 뭐 그 유지웅 교수님이나 이런 개인의 그 역할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막 수십 편을 쓰지는 않아요. 남당학은 청운대학에 남당학 연구소가 있어요. 간제는 간제학회랑 전북대학에 간제학 연구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럼 한 번 행사를 할 때 논문 10편씩 나와요. 그게 5년 하면 50편 나오고 10년 하면 100편 되는 거예요. 근데 연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주로 뭐냐, 그런 연구기관이나 또는 문중에서 지원도 없고 지자체에서 지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술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 한 편 없는 연구자도 있고, 반면에 어떤 연구자는 너무 넘쳐나는데 사실은 반복되는, 더 진전이 없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연구가 어떤 그런 공적 기관을 통한 지원에 대한 연구였다기보다는 이제 문중 또는 지자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대전시장 이제 철학과 출신이 돼서 뭔가 좀 활성화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철학과 출신 시장이 되고 나서 호서명은 학술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게 아이러니죠. 남들이 볼 때는 철학과니까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 줄 줄 알았는데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자체나 문중 지원에 의존할 경우에 문제점이 연속성과 지속성이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정부 사업을 이제 따보려고 저 연구소 많이 애를 써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파편적인 연구라든가 또는 어떤 일회성적 이런 게 아니라 큰 프로그램 속에서 그 대학에, 지금 이제 저희 충남대학교에도 저희 유학연구소 있지만 여기 이양배 교수님 소장으로 있는 한자문화연구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청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근데 역할이 약간 충청문화연구소는 역사 쪽, 국사학과가 중심이 되고 한자문화연구소는 이제 한문학과, 그다음 유학연구소는 이제 철학과. 근데 오늘 와서 이제 약간 반성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사철로 있는데 아까 이제 발표를 하실 때 저렇게까지 많은 걸 했구나, 서로 잘 모른다는 거죠. 같은 학교에 있는 연구기관인데. 그러니까 그런 타 학교하고의 연구기관들하고의 연대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충남대 안에서도 그런 이제 우리가 유사 근데 이제 요즘 융복합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문사철이 함께 기획하고 뭔가 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래서 그 동안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대학의 연구기관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끌어안아서 앞으로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면서 뭐 논평의 그 안에 내용들은 그냥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그러다 하나만 더 부연하면 아까 이영자 선생님께서 이제 그 충청유학 이제 세계화 보편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외국학자들에서 많이 연구된 거는 퇴계학, 그러니까 최근에는 간제학 이런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퇴계학은 이제 국제 퇴계학
학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역사가 오래됐고 그래 외국학자들한테 계속 퇴계에 대한 연구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영어나 중국어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외국학자들이 보고 또 쓰고 해서 이제 생산이 되고 간작은 이제 최근에 그래서 계속해서 꼭 행사할 때 대만 중국학자들 꼭 불러가지고 간제집 주고 쓰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충청유교 국제 포럼이 그동안 5회까지 했었는데 그 동안에 이제 발표는 큰 주제에서 하다 보니까 충청유학을 발표한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생각한 어떤 유교 문화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는 충청유교를 맛보거나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계화 보편화는 결국 뭐냐면은 외국 학자들로 하여금 충청 유학자들에 대한 글을 쓰게 하고 또 하나가 이제 그거를 자료화하는 자료에서 배포하고 또 하나가 우리가 국내 학자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돼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 남당에 대한 아니 그 퇴계에 대한 뭐 연구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치면은 뭐 3단계 가 있는데 중국 학자 글을 보면 1단계예요. 그게 왜 그냥 한글을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문집만 놓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여기 수준에 가 있으니까 퇴보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전에 대한 자료를 발굴하고 그걸 번역하고 정리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 여기 충청 유학자들 그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뭐 중국어든 영어든 이걸로 번역하는 작업도 앞으로 함께 병행할 때 충청 유학이 또는 한국 유학이 세계화되고 보편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